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4,500km를 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여야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출석 문제와 윤 대통령 순방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등을 놓고 상임위마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일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수술 등의 치료 목적으로 한 달간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미군의 전략재산이 배치된 괌기지까지 닿고도 남는 사거리를 과시했는데요. 당분간 북한의 무력 시위의 수위가 단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5년 만으로 4,5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과 정밀 폭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이 도발 강도를 올렸습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970여 킬로미터를 찍고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일본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속도는 약 마하 17로 탐지됐는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발사했던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는 약 8개월 만이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 그러니까 높은 각도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짧게 조절했던 1월과 달리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조정해 최대 비행거리로 발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거기가 3,400km니까요. 오늘 날아간 것을 보면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는 거리고요. 주일 미군 기지들이 전부 다 화성 12형 오늘 날아간 미사일의 사거리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에 대한 그런 경고 차원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미 공군의 F-16 전투기 4대가 한미 연합 공격 편대군 비행을 진행하고 우리 F-15K는 서해 직도 사격장의 가상 표적에 공대지 합동 직격탄, 제2담 2발을 발사하는 정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괌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미군 전략 자산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핵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한 직후 무력 도발에 다시 나섰습니다. 한미일의 연합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미 항모 전단이 아직 일본 열도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괌까지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핵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1차적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검증에 이어 핵 탑재가 가능한 여러 유형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ICBM의 재진입체를 성공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준비를 계속하고 있고 지난 5월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형 액체 추진 ICBM과 SLBM의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미국과의談판을 모색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 결의는 물론 독자 제재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상응하는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을 즉시 보고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에 임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영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협의도 지시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5년 만에 다시 열도를 통과하자 일본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획기적인 방위력 강화에 나설 태세지만 주민 대피 등 초기 대응부터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른 아침 출근길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미사일이 지나간 홋카이도와 아오모리에는 대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통과 시각에 임박해 대피하라는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建物地下っていうのがアパートに住んでるのにないので、なんか地下に避難してって言われてもどうしたらいいかっていうのは分からなかったのは正直感想です。海の方にこういったミサイルが来るというのは、生活にも大きく影響が出ますので、非常に懸念材料だとは考えています。 일본 방위성은 이번 탄도미사일이 지금까지 쏜 북한 미사일 중 가장 멀리 날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사태에 단호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국제사회와 연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응 등에 나설 태세지만 구체적인 제재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력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国民の命や暮らしを守るために十分な備えができているのかという問題意識のもと、ミサイルの迎撃能力の向上だけでなく、いわゆる反撃能力を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排除せず 방위력 강화를 앞세웠지만 미사일 사태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잇따랐습니다. 총리 관저는 주민 대피 지역을 2차례나 수정해 알렸고 장비가 고장나 대피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도 나왔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번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오늘 오후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서 조금 전에 조 후보자를 임명 제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특징부터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전망까지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는 그 사거리가 일단 길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발사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일본 상공을 통과를 했죠.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한 4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 인도 태평양의 상당 수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날아갔다. 결국 4,500km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평양상의 특정 수역까지 이제 날아갔다는 점.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해상 군사 훈련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응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한미일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밀리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강력한 이제 자기 행동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핵무력 법제화를 북한이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의 그런 일환으로서 이번에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그 14선언 17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4선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은 결국 남측과 윤석열 정부와는 특별한 남관계에서 개선 의지는 없다. 이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미사일 발사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있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한국과 미군의 이 연합훈련이 있었고요. 또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이제 연합훈련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일본까지 포함하는 이제 3국 훈련이 끝나자마자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거예요. 특히 일본 상공을 통과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경계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거리가 미군의 전략 자산이 이제 배치된 미군 기지죠. 괌 기지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포함하고도 남는 그런 사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군에 대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양에서 괌까지가 직선거리로 3,400km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가 이루어졌던 무평리, 그러니까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인데요. 여기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 괌까지 한 3,5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500km를 날아갔으니까 훨씬 그 괌 이상의 거리도 타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괌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 가장 가까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괌에 B-52 전략 폭격기가 배치되어 있고 B-1B 전략 폭격기, B-2 전략 폭격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2017년도에도 북한이 괌 수역에다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이번에 행동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괌으로 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이제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 열도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한 5차례 있었는데요.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미일 협력 관계에 대한 이제 북한 나름의 압박을 군사적 압박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한 열흘 동안 평균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쏘다가 오늘은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만,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좀 무력 시위를 자제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이 핵 추진 항모가 오자마자 한 발 쏘고 또 이 연합 훈련이 이제 시작되면 또 발사하고 매 이 그 기간마다 그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미사일 발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이번 북한의 행동은 과거에는 보통 한미 군사훈련 직전이나 직후에 그런 무력 도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핵 능력의 고도화, 그다음에 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법제화를 지금 이룬 상태에서 이제는 북한이 미국 눈치 보고 행동하기보다는 미국 눈치 안 보고 북한의 행동은 미국이 행동하면 북한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에 밀리지 않고 북한이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갈 수 있다는 이런 능력을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행동이 이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그 타이밍도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북한이 맞받아치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했다가 이제 돌아간 직후에 이제 또 발사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네네. 특히 미국의 항모가 이 주변 해역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무력 시위를 감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보면 팀 스피릿 훈련, 과거에 이제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팀 스피릿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북한은 한 달 전부터 훈련 한 달 전부터 훈련 끝나는 한 달 후까지 한 서너 달 정도는 완전히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방어 태세에 돌입하게 되고. 실제 군인들이 신발도 벗지 않고 그 침상에서 자는 뭐 이런 형태를 보여줬다고 북한의 그 전역 군인들이 저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북한의 이번에 그 행동들을 보면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북한이 이제 맞받아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서 또는 핵무력을 완성한 측면에서의 이제는 행동 범위 자체를 또 행동의 수준 자체를 완전히 달리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보여주는 미국 측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 핵무력과 관련해서 이제 법제화를 이제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핵보유 국가임을 이제 선언을 했고, 네네. 핵무력을 유사시 어떻게 쓸 수 있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법제화까지 했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전과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일 수 있습니까? 미군의 어떤 이 전략 자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 연합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대적인 이 무력 이 자산이 이제 배치가 되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한미 훈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한미 군사 훈련에서는 아마 북한의 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서 아마 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훈련에 그 굉장히 그 부담을 주는 행동을 북한이 하고 있는 거죠. 전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북한의 수차례 걸친 미사일 발사, 그다음 오늘의 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이런 일련의 압축적인 행동은 특히 한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이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수세적으로 또는 미국이 뭔가 행동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행동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이 행동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 행동에 대해서 북한의 특별한 행동들을 하면서 미국과 맞서겠다. 뭐 이런 신호를 강력하게 지금 이번 그 일련의 행동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아마 이제 북한이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면 지금 중국의 그 당대회 중국 공산당 24당 대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시진핑 지도부의 3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부터 11월 초에 미국에 지금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안에 북한이 SLBM이랄지 또는 ICBM이랄지 나가서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까지 행동들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전략적인 미사일 발사랄지 또는 핵실험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행동의 패턴들을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보면 북한은 핵 능력을 명확하게 그 전 세계에
실질적인 어떤 능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보면 그 핵실험까지 전술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전략 핵실험보다는 이제 전략 핵실험이 이미 끝났고 전술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을 향해서 압박을 가하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전술 핵실험까지도 11월 달까지 이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만 관련 이 사안에 대해서 뭐 한미일 그리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떤 협의도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최근에 북한의 이런 이 무력 도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는 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이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제 지난번 2017년도 12월 달에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왔었습니다. 2375호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보면 북한의 행동은 도발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죠.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어려운 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북한이 ICBM 쐈을 때도 미국과 그 영국, 프랑스와 중국, 러시아가 입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만들어내는데 협조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재 결의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2017년도 12월 달에 나온 제재 결의안을 뛰어넘는 특별한 그 제재의 내용을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그 제재 결의안의 내용이 북한을 압박하는 압박 수위가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그게 지금 5년간 작동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보면 새롭게 지금 제재 결의를 해서 나올 내용들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말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또는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압박,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그 목소리도 계속 높습니다만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하고 핵보유국 선언을 한 상황에서 기존의 이 비핵화 협상 전략이 과연 계속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북한은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제화까지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핵화라고 하는 측면만 갖고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핵 능력의 확산, 핵의 확산, 이제 우리 흔히 비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북한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선 북한의 그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한 것을 인정하고 비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한국의 핵보유 또는 일본의 핵보유, 대만의 핵보유 이 명분 싸움에서 사실은 또 주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는 매우 전략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핵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최대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그것을 막는 그런 조치까지도 겸해서 가려는 이런 그 전략적인 그런 입장들을 한미 당국이 마련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핵화에 대한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만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정교한 그 외교적인 어떤 전략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정 전 교수에게 한 달간의 형 집행 정지를 허가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정경심 전 교수 이번에는 형 집행 정지가 허가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가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 측이 허리 디스크 진단서만 제출한 이전과 달리 이번엔 수술 일정을 잡았다면서 수감 생활이 어려운 만큼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심의위 의견을 송경호 지검장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늘 석방됐습니다. 수감 생활 650일 만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1년 11개월째 복역해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 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 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8월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부부가 함께 받는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하면서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도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 전 교수 변호인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석방 결정에 감사하다면서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는 동시에 재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치료 중 석방 결정을 들은 정 전 교수는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일단 형집행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추후 정 전 교수 측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 허가 여부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오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에서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국감장 피켓 시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감사가 제때 시작하지 못하는가 하면 회의장 안에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감 첫날 상황 조성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내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대신 민생국감 하라는 피켓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민주당이죠.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죠. 근데 야당이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여당도 또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니 서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처지들이 있는 거니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누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정치 탄압한다는 거예요. 감사 시작은 50여 분 미뤄졌고 인사말을 위해 출석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머쓱하게 대기해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장에선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이 발언이 여당 의원들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참 이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496억이면 괜찮다. 거짓말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했다. 그 거짓말이었고. 다 사실 대통령께서 저렇게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 일으키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난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발끈하며 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하자 있지도 않는 사실 내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거짓말 정보로 몰아붙이는 그런 말씀들은 민주당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큰 소리가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아니 의원들의 얘기를 왜 상대당에서 통제를 합니까? 이만희 간사님은 사과하세요.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버리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도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과기부 업무 현황이 담긴 자료가 컴퓨터에만 있고 문서로는 전달되지 않아 의원들 불만이 속출한 겁니다.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디지털로 보라고 해놓고 과기부 간부들은 아날로그 보느냐 이거야. 종이 없는 재판, 종이 없는 회의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이게 50대, 60대 여기는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의원들 호통에 이종호 장관은 멋쩍게 사과했습니다. 파일을 너무 이렇게 찾기 어렵게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로 입성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감 대비 무대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국방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대통령실 이전하느라고 국방부 관련 부대들 온 동네 옮겨 다녀야 되죠.
이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비용이 들 거라고 추산이 되는데 그 평가를 돈으로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안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이창양 장관이 업무 보고하는 사이 문자 메시지로 골프 약속을 잡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을 다루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공방으로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외교 참사로 몰아붙이는 야당 공세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파행과 진통이 거듭됐습니다. 황현태 기자입니다. 해임 건의안 당사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회 출석 문제에서부터 여야는 거칠게 맞붙었습니다. 굴욕 외교 책임자는 국감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야당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설전이 이어지며 불과 40분 만에 회의가 멈춰섰습니다.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적 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정당한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출석해 있는 장관을 퇴장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3시간여 만에 재개된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논란이 다시 도화선에 불을 댕겼습니다. 윤 대통령 녹취를 다시 들어보자는 민주당 주장을 합의 없인 못 튼다고 국민의힘이 막아서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 500~600만 명이 본 영상인데 뭘 국정감사장에서만 틀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에 영상을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영상이면 저는 간사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영국 BBC가 관련 논란을 풍자한 영상까지 등장했는데 What was Yoon's excuse for using the expletive? It's true. Mr. Yoon's office told reporters that he'd been referring to his own countries.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 공격과 민주당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여당 엄호가 무한 반복됐습니다. 청력 테스트 계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가장 중요한 건 그 발언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파생적으로 자꾸 이렇게 확대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외교 수장으로서 외교 실패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장으로서 우리 박진 장관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박진 장관은 우리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약 5개월이 되지만은 우리 외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정쟁을 촉발하는 자동 반사 버튼이 되면서 다른 국감 현안은 제대로 조명받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논문을 위조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 증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 채택했다며 날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민주당은 국민대화 숙명여대 총장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정리하자라는 입장에서 국민대 총장 그리고 관련된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몽골로 또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논문이 표절을 넘어 위조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골프 연습장 이용 만족도 논문을 디지털 콘텐츠 이용 만족도 논문으로 베끼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0.1이나 0.2씩 조금씩만 다른데요. 연구의 틀, 연구 내용을 베낀 표절을 넘어서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하고 하지도 않은 분석을 한 것처럼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더 높았다며 맞받았습니다. 동일 문장이 무려 84문장이나 발견이 돼서 표절률이 자그마치 27%나 되는 심각한 표절로 나타났죠. 김건희 여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동일 문장이 16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 등 소속 기관의 책임이라며 재검증 계획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면서 아프리카 13개 나라 지도자를 접촉해 12개 나라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기획관은 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서고 우리나라는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보다 유치전을 1년 먼저 시작한 사우디에 23대 1로 뒤졌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만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나라들은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을 담고 싶어 한다며 사우디는 이들에게 생선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면 한국은 생선을 잡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휴업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시간대 호출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타다나 우버 같은 모델을 활성화하고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으려 안간힘을 쓰지만 쉽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가운데 4번은 실패하며 특히 중단거리는 더욱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택시기사가 만여 명이나 급감한 데다 개인 택시기사 중 60대 이상이 77%여서 이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 휴업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미 자체 판단으로 부재를 완전 해제한 경우 바가 있는데요. 그 결과 심야 택시가 30% 공급이 확대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게 배분해 처우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차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중계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강제 배차를 합니다.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제도 도입합니다.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고 법인 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 교대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도 활성화합니다. 그간의 택시난에는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 버스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연말에 올빼미 버스를 증차하고 심야 버스를 연장 운행하며 수도권 전철의 전 노선은 새벽 1시까지 운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할증도 밤 10시에서 새벽 4시로 확대하고 할증률도 20에서 40% 차등 적용합니다. 심야 할증 요금은 오는 12월, 기본 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만 외통위원회와 법사위를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충돌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먼저 오늘 외통위 국감 현장 상황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맞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퇴장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이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입니까?
이거 위원장께도 좀 국회 법에 따라서 의사 진행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외통위는 시작부터 박진 장관의 이 퇴장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정할 수 없는데 왜 출석하라고 그랬죠? 네.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일반 정인도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장관, 차관, 국장 이런 사람들 이제 기관 정인인데 기관 정인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해야 출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외통위 국감 준비할 때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외길위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박진 장관 출석하라고 기관 정인으로 선정해가 출석 요구해놓고 나오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기 싫으면 장관으로 인정 안 하면 기관 정인 채택하지 말아야죠. 차관 나와서 처음부터 차관 나오라고 이야기해야죠. 그러면 아마 장관들 좋아할 겁니다. 장관들은 국회 나가는 걸 엄청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일정을 핑계대서라도 본인이 안 나가고 차관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장관이 아시는 것처럼 장관이 직접 나와라. 왜 차관 하느냐. 단일정 취소하고 나와라고 하는 의원들이 국회인데. 그럼 애초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야지. 그럼요. 물론 이제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의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피주기 아니냐. 뭐 그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의견을 해가지고 이제 국감 기관 정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하기 요구를 해놓고 나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그게 국민들 앞에 아는 국민들은 속으로 웃죠. 쇼도 그건 너무 지나친 쇼죠. 너무 지나친 정치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마도 이게 그 기관 증인 채택의 시간이 지난번 해임 건의안 보다는 아마 빨랐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의례적으로 해놓고 해임 건의안이 진행이 되면서 그 뒤로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보다 본질적으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 빼고 2번,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그 해임 건의안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자마자 거의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난 걸 봤는데 정말 이거는 헌법 존중을 하지 않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진 장관이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행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라. 이렇게 박진 그 당시 대변인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말로 박진 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이 그런 겁니다. 정말로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장관으로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번 문제의 본질은 국격을 훼손시키고 이 일본과의 구려 교류를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공언했는데 48초밖에 못 보고 IRA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는 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참사를 불러와서 결국 경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국민들의 그 절망이 이 문제를 가져온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서는 이제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런 국민의 뜻을 최소한 받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최소한 국가안보실장이나 그다음에 김태호 1차장 정도는 해임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국민들로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 그래도 국민의 그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배짱 내밀기로 나와서는 여당이 정말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정기국회를 제대로 정말 민생국회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 저는 진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순방 관련 논란이 외통위에서도 이제 계속 불거진 건데요.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얘기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의 해석에 있어서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거기에 나름 각 지금 정당별로 확신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영상 자체를 이 상임위원회에서 틀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음성은 반드시 위원장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영상을 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적절한 영상이면 저는 간사로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이 회의장에서 틀 것인가 그거를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인 건데요.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정회를 반복을 했습니다. 한 10여일 동안 좀 이어져 왔던 이 비속어 관련 이 논란이 좀 사그라들지 않는군요. 그대로 지금 이 상임위원회도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원칙으로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출발은 대통령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팩트잖아요. 기본 팩트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은 아무 논란할 일도 없고 그런 말씀 하셨고 그게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데 그거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 보도부터 아예 그냥 자막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못 받고 그게 못 들은 국민들한테는 다 자막과 더불어서 머리에 입력됐고 그건 야당은 또 그걸 또 기본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전제하고 그때부터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책임질 수 없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비판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정성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또 확인이 되면은 그 확인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확인이 안 되면은 이건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의심은 되고 또 무슨 또 좀 불만은 있지만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자세가 기본 자세인데 모두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보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또 애매한 박 장관은 그 외교부 출신으로서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국제 외교가의 정말 인재 중에 인재고 그 웬만한 세계 정부의 외교관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고 이번에도 조문부터 해서 유엔 총회 또 정상회담 여러 고비고비마다 순방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박진 장관의 역량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건 전 야당들도 저는 안다고 봐요. 박 장관이 뭐 갑자기 이 정치권에 등장한 사람이 아니고 16대인가 그때부터 국회의원하고 우리 여야 의원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의 인품, 실력 다 아는 분들인데 저렇게 공격하는 거는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저렇게 우회해가지고 박 장관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뭐 비판하는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할 수 있는데 아예 그만두라 그러고 사퇴 결의안 통과시키고 건의안 통과시키고 출석시켜놓고는 또 나가라고 그러고 이거는 너무 지나친 정쟁이고 이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이제 그 좀 첨언할 거는 박 장관에 대해서 그 기관적인 의결하고 나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진짜로 보기 싫으면은 그 뒤에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인원 채택을 취소하거든요. 네. 정인을 또 참고인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거는 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의결로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걸 오는 걸 원치 않고 보고 싶지 않았으면은 회의 열어가지고 그 아마 그 정의 취소했을 겁니다. 정의 취소 안 한 거는 인정한 거거든요. 오게 해놓고는 또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희화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속어 발언 관련 논란은 사실 이제 여야 간의 공방이 이제 10여일 동안 지속이 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돌이표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약간 드는데요. 반복되는 측면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발언 내용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누가 들어도 저거는 100번을 들어도 비속어를 쓰셨고 바이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와는 별도로 저는 아까 외통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귀를 의심했어요. 뭐냐면은 여당 간사께서 본인이 사전에 영상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틀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기는 국정감사장이잖아요.
헌법기관이 1년에 한 번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을 걸고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있는 장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헌법기관이 하려고 하는 걸 사전에 본인이 보시겠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틀지 못하게 하겠다. 검열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렇죠.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만화를 가지고 고등학생이 그린 만화를 상을 줬다 그래서 산하기관한테 경고를 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약간 섬뜩함을 느꼈거든요. 이게 블랙리스트 내지는 사전검열이 부활하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지금 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번 논란을 보면서 저는 뭐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국민의 다수가 70% 이상이 이번 외교가 참사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에서는 최소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기본 도리고 그리고 그 기본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배려 내지는 합의 그 다음 또 진전을 위한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저는 도리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과연 정치가 되겠는가?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모르겠다. 무조건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데 여당이 저는 좀 모여서 정말 국민들의 뜻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정감사 이렇게 되면 정치의 불신만 커지고 윤석열 정부한테만 손해다. 큰 위기가 더 닥칠 거다. 그 말씀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근데 회의에서는 상임위 회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하고 위원밖에 발언권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조차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 이제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더구나 피감기관들도 장관 차관들도 발언권 안 주면 자기 마음대로 발언 못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영상을 틀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또 말하게 하는 편법이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그 상대당을 비난하게 하는 영상 다른 사람의 이 멘트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틀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허락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김석기 간사가 말한 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닌데 자료 화면인데 자료 화면도 사실은 가끔씩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의원들의 양식을 믿고 하지만은 이렇게 아주 예민한 것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고 미리 그 이야기하는 경우는 있는 것이고 그걸 검열이라고 저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역대로 그런 헌정사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 의원의 사전에 어떤 국감 질의 내용을 사전에 보자. 질의 내용이 아니고 영상을 아니, 그러니까 영상의 내용이 이제 질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헌법기관 간에 그걸 보자고 하는 전례를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보통은 잘 없고 의원의 양식에 맡겨서 내 자료 화면 하나 틀겠다고 하면 틀어주는데 아주 예민한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그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는데. 흔하진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여야 합의 간에 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이제 조 의원님의 합의하면 할 수 있죠. 네, 김 의원님은 이제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일종의 이제 사전 검열과도 비슷한 거라는. 그래서 여야 간의 어떤 이런 그 대립 구도가 상임위원회마다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관련 이슈를 모두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이슈가 또 하나 이제 불거졌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 문제. 자,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현장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혐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정치적으로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록에 필요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녹취 보셨습니다만 김영배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사실 6월부터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이제 이슈로 불거진 이후에
여야가 이제 공방을 벌여온 그런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민주당 쪽에서는 차라리 이제 국회 회의록을 공개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해서 한번 짚어보자 이런 주장이 이제 양쪽에서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좀 재연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저 문제가 그렇습니다. 2020년에 저게 9월 21일 날 발단이 돼서 국회 국방위가 9월 24일 날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비공개로. 네. 거기에 한미연합 전략 자산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쭉 보고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께서 언론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서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게 맞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도 그렇게 발언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완전히 뒤집고 감사원과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동원해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마치 그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탄압의 패턴인데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나오니까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잘 없는데 감사원을 앞세워서 서훈 그 당시에 실장이죠.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먼저 서면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 대통령도 조사받겠구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그 당시 비공개로 보고되었던 그런 한미연합 자산들, 정보들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를 정해서 공개를 하면 저는 뭐 대부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저는 국민의힘도 전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한기호 의원께서 하신 발언도 있고 또 진실을 규명하자고 좀 계속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진실 규명하려면 그 당시에 국회에 보고되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고요. 그 방법은 결국 우리 국방위에서 의결을 하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의결을 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걸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제 이 정보들을 공개를 한다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뭐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두 가지 기록물을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그거는 뭐 공개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한기호 우리 당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간사가 발언했던 그 시점은 24일인데 이미 22일부터 그 여권 내부에서 안보실, 국정원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국방부하고 이제 관련된 기관들로부터 그 공무원이 추락해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가 됐다가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월북이 월북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월북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거의 뭐 월북처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이미 방침이 그렇게 왜곡된 시점입니다. 아마 제가 국방위원은 아니고 뭐 회의록 기록을 안 봤지만은 그때 시점은 국방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부 기관들이 그쪽으로 딱 입을 맞추고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도 그런 쪽 자료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한기호 간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 보고 때문에 지금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그 당시 안보실이나 해경청 이런 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방부가 잘못된 보고를 했다, 사실 왜곡했다라고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를 보고서 한기호 간사가 발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전체적인 그 상황의 진실이 확인되고 나야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 그게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거이기 때문에 저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네. 그런 그 한기호 간사의 발언은
좀 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굳이 매달 필요는 없고 결국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당초의 사실이 뭐였는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가지고 월보로 이제 밀고 갈 때 말고 그 전에 최초에 파악한 사실, 보고한 사실이 뭔지 확인이 되고 나야 그다음에 한규 간사도 그걸 보고 나면 또 입장이 또 판단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제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소환을 거부했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원에서 검찰 수사를 받기 전 나머지 감사원에서 다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이제 최고 정점에 있는 보고받고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보고받고 나서 어떤 조치를 지시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면 조사를 요청했는데 서면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마 더 제가 볼 때는 뭐 수사도 기다릴 수 있는데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데 서면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 안일한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그 태도고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도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이 지금 보면은 34개에 이제 해당하는 특정 감사를 앞으로도 하겠다고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절차도 위반하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검찰의 앞잡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예비 수사 같은 지금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일반인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불러서 마구잡이 포렌식을 막 이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절차도 내용도 정말로 이게 전 정부 탄압한다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코바나 컨텐츠 후원업체와 관련한 그런 공사 발주가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감사를 하거나 검찰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문제를 진행한다면 저희들이 말을 안 하지요.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전 정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식으로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드린 말씀들에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고 또 권력기관이 이렇게 앞잡이 노릇하는 듯이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독재 시절로 가는 이런 형태는 정말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입장 차이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만 자료를 양당 협의하에 뭐 공개하는 거는 가능은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감사원 뭐 조사도 계속되고 있고 검찰 수사도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이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이 합의를 해서 자료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CCBB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점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시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가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동재 전 기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한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재작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을 요약했다는 내용입니다. 최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며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주장인데 이후 시민단체는 공개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없다며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발언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의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취재 그리고 검찰과 언론의 결탁 이런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언행에 신중하고. 반면 강요 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전 기자는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본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최 의원도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의원이 이번 사건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혐의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여전히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연 이틀 10,000명대로 확연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른 유행에 어린이들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23명으로 이틀째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2,000여 명 줄어드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며 화요일 기준 14주 만에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유행은 조심해야 합니다.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된 데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유행으로 독감이 잠잠해 자연 면역이 떨어진 상황이라 더 비상입니다.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우려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의 독감 무료 예방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우려에다 예년보다 2달 정도 빠른 독감 유행에 생애 첫 독감 백신을 맞는 어린이들의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된 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23.2%가 13일 만에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지난해보다 9%포인트, 1.6배나 많습니다. 실제로 독감 의심 환자 수는 독감 유행주의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환자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큰 방법이고 소아에서 안정성과 유용성이 입증된 백신이기 때문에 6개월에서 59개월 미만의 어린이들을 고위험군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년 접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접종은 오는 12일부터 연령대별로 시작돼 올해 말까지 이뤄집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전국 2만여 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이뤄지며 접종 기간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월간 유의죠. 이번 달에는 우리 사회의 결혼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결혼 평균 연령이 늦어지는 만혼 현상을 넘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비혼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결혼 실태와 인식 변화를 살펴봅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좀 줄고 있다고도 하던데요.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10월을 맞아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결혼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 3천 건으로 전년보다 10% 가까이 감소하면서 사상 처음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28만 건으로 30만 건대가 무너진 데 이어 5년 만에 10만 건대로 내려온 겁니다. 또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 2010년 64.7%에서 2020년 51.2%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결혼을 꺼리게 된 배경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네, 결혼을 포기하거나 꺼리는 데는 여러 사회경제적,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조사를 보면 내 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등 경제적인 이유를 가장 크게 꼽았고요. 두 번째는 출산,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산, 양육 문제는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면서 공공보육 서비스 부족과 경력 단절, 가정 내 성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꼽혔는데요.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넘어 결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혼인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결혼에 대한 젊은 세대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혼 경향이 뚜렷해지는 등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갓 결혼한 신혼부부와 결혼에 회의적인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을 한자리에 모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들은 왜 결혼을 결심했고 왜 결혼을 꺼리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결혼은 행복이다. 이제는 없으면 약간 좀 못 살 것 같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싶을 때 벤츠를 끌어도 돈이 남는 날이 오지 않을까 언젠가. 그때쯤 되면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애 6년차 그리고 결혼은 이제 막 4개월 된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 송효정, 최동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를 좋아하는 비혼주의자 제이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9살 미혼남입니다.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같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결혼하면은 구속?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약간 저울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타협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거를 저희 아버지가 조금 아프셨었는데 그때 가장 위로가 많이 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되게 믿고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딱 들어서 지금 괜찮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난 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성격상 지금 상태가 되게 좋고 편안하고 혼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제 삶인데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책임감도 더 많이 생겨야 되고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할 거 다 하고 네. 친구 만날 거 만나고 취미생활 즐길 수 있고 각자의 자유를 좀 더 존중해주는 편이에요.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는. 근데 어쨌든 따로 오래 사셨잖아요. 20년 넘게. 네네. 근데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딪힐 수 있잖아요. 양보를 하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거에 대한 행복감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오글거리지만 같이 함께하는 행복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게 가장 큰 포기 아닐까 합니다. 아까 옆에 조금 피식피식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함께하는 그 상대방이 꼭 남자일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옆에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함께하는 행복을 즐기는 상대방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아기를 갖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최종 목표는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그 결혼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좀 변하지 않나요?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 6년, 지금 결혼까지 하면 거의 7년 가까이 됐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환경이 변하니까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모습 보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데 뭐 제도 뭐 이런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선택권이 있지 않을까 이제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10배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괜찮니? 같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지지고 볶고 싸워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나랑 결혼해서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도 잘 살자. 네. 네, 뭐 아무래도 뭐 결혼을 한 분과 안 한 분의 생각 차이가 굉장히 뚜렷해 보이는데요. 그 비혼주의자 여성분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꼭 남자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사회의 인식 또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을 이루는데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진행하는 사회조사에선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한 응답자가 59.7%로 10년 새 1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란 말이 이젠 익숙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미혼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우리 사회는 미혼 남녀에게 결혼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69%, 30대 여성의 59%가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답해 여성들이 더 많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미혼 여성과 남성 2명도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결혼 생각이 없다거나 비혼주의자라는 얘기를 쉽게 터놓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쪽에는 이제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인식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기성관념과 이제 제도가 있고 그 사이에 이 간극, 괴리를 어떻게 하면 좁혀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자, 월간 유의죠.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주제는 연애하지 않는 2030 세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최근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고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실에선 2030 세대들은 연애를 시작하지 않고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들은 왜 연애를 주저하고 있는지 연애를 멈춘 2030 세대를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네,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